항요 테크노밸리의 심장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파고들었다. 넥서스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팀 사무실은 키보드 소리와 서버의 낮은 허밍음만이 유일한 소음인 고요한 전쟁터였다. 한지우는 자신의 모니터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세 개의 모니터는 초록색과 검은색의 코드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침입자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언제나 목표에만 집중하는 냉철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의 침착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없이 연마된 생존 본능의 일부라는 것을 가끔 희미한 화약 냄새나 차가운 바닷물의 감촉이 기억의 편린처럼 스쳐 지나갈 때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료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성 마찰음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던 UDT-CL에서의 8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죽이고 오직 임무를 위한 도구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 그녀가 마주한 디지털 전장은 그때에 비하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놀이터에 불과했다. 팀장님, K-시큐리티 측에서 보낸 최종 보고서입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문서를 내밀었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거기도 3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정확히 2분 47초 후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침입 경로를 완벽히 차단했다.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한때는 국가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온 지 2년.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아갔다. 삼성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의 목숨값으로 얻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피부티. 동생 지아와 함께 사는 공간이었다. 지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머릿속으로는 내일 아침 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띠리릭 문이 열립니다.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집 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다. 평소 같으면 언니, 왔어? 하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지아가 달려나왔을 시간이었다. 지우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녀의 훈련된 감각이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무거운 침묵, 그리고 억눌린 슬픔의 냄새. 지아야!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동생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거실을 지나 지아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도 꺼져 있었다. 침대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지우는 벽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동생의 흐느낌을 억누르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에게 더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지아야, 무슨 일 있어? 지우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드물게 부드러운 온기를 담고 있었다. 침대 위에 실루엣이 움찔했다. 아무것도 아냐.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거짓말처럼 들렸다. 지우는 손을 뻗어 이불 위로 동생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아. 언니한테 말해봐. 그 한마디에 억지로 쌓아 올렸던 지하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이불 속에서 흐윽 하는 소리와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말없이 동생이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자 지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다. 어둠 속에서도 동생의 모습은 처참했다. 교복 블라우스는 흙탕물에 젖은 듯 얼룩져 있었고 소매는 찢겨 있었다.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동생의 무릎에 선명하게 그어진 긁힌 상처와 희미하게 보이는 손목에 붉은 자국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광경만이 뇌리에 각인되었다. 아, 누가 그랬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실 확인에 가까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아는 언니의 목소리에 담긴 섬뜩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언니, 그냥 내가 넘어진 거야? 다시 묻는다. 누가 그랬어? 지우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언니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던 목표물을 포착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지아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진부한 악의 서사였다. 학교의 권력자, 유력한 검사장의 아들인 강태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준호와 최민준. 그들은 오랫동안 지아를 괴롭혀왔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만만해 보였고 괴롭혔을 때의 반응이 재밌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오늘 그 정도는 극에 달했다.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힌 후 시비를 걸었고 저항하는 지아를 사람이 없는 3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머리를 변기에. 지아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녀는 차마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동생의 머리를 더러운 변기에 쳐박고 그 모습을 낄낄거리며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2년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동생의 눈물 한 방울에 속박을 풀고 뛰쳐나왔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했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분노로 타오른 적은 없었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세상에 남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를.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녀는 지아에게 따뜻한 물과 진통제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다. 오늘은 푹 자. 내일은 학교 가지 마. 하지만 언니. 괜찮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지우는 동생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는 사령관처럼 움직였다.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이번의 목표는 적국의 서버가 아니었다. 청담고등학교의 내부망, 학생 기록부, 그리고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인 강영철 검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였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모든 약점을 소나기에 넣었다. 새벽 4시, 모든 정보 수집이 끝났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지하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의자 위에 걸려있는 얼룩지고 찢어진 교복.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교복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자신의 몸에 그것을 대어 보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사이즈는 완벽하게 맞았다. 지우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복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를 부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내일 청담고등학교는 새로운 전학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전학생은 지옥에서 온 심판자가 될 터였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고 있었다. 한지우는 밤새 뜬 눈으로 보냈다. 그녀의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청담고등학교의 상세한 도면과 교직원 명부, 그리고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 강영철 검사장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단순한 신상 정보가 아니었다. 강영철의 정치적 야망, 그가 덮어준 과거의 사건들, 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교내에서 암묵적인 왕으로 군림해온 강태민의 행적,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준호와 최민준의 가정 환경과 성격적 약점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재구성되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능력은 이런 종류의 비대칭 전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제공했다. 그녀는 어젯밤 지아가 벗어둔 더러워진 교복을 욕실로 가져갔다. 차가운 물에 교복을 담그자 흙탕물과 함께 희미한 핏물이 번져나갔다. 지우는 군 시절 전투복에 묻은 피를 닦아내던 때처럼 무표정하게, 하지만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교복을 빨았다. 찢어진 소매 부분은 서툰 솜씨지만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꿰맸다. 그녀는 스팀 다리미로 교복의 모든 주름을 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동생의 고통과 수치가 벤 옷을 자신의 갑옷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아침 6시.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갓 세탁한 교복에서는 희미한 섬유유 연제 향이 났다. 그녀는 블라우스를 입고 치마를 잠갔다. 군복과는 전혀 다른, 몸에 딱 맞는 교복의 감촉이 어색했다. 그녀는 지하의 화장대로 가 동생이 평소에 쓰던 틴트와 아이라이너를 들었다. 유튜브에서 고등학생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을 몇 개 찾아본 그녀는 서툴지만 집중해서 자신의 얼굴에 19살 소녀의 생기를 입혔다.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이 옅어지고 앳된 모습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머리를 하나로 높게 묶었다. 지아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고생이 서 있었다. 외모는 거의 완벽하게 지아를 복제했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8년의 세월과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그때 잠에서 깬 지아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동생은 자신의 교복을 입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이 덜 깬 혼란스러움은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변했다. 학교 갈 준비?
지우가 거울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미쳤어, 제발. 언니, 제발 그러지 마. 그 사람들이 언니인 거 알면 언니까지 다치게 할 거야. 지아가 달려와 지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동생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 사람 아빠가 누군지 몰라. 검사장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그냥 내가 참으면 돼.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지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력에 길들여진 피해자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동생의 두 어깨를 잡았다. 지아야! 그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잘 들어. 폭력의 본질은 힘이 아니야. 공포지. 그놈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건 자존심만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야. 그걸 되찾아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언니가 가서 그 사람들을 때리기라도 할 거야. 그럼 언니만 전과자 되는 거야. 아니,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그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건드릴 거야. 그들의 완벽한 세상, 아버지의 명예, 그들이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것. 이건 주먹 싸움이 아니야. 심리전이지. 내가 UDT에서 배운 건 적을 죽이는 기술만이 아니었어. 적의 정신을 파괴하는 방법도 배웠지. 지우는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에게 오늘 하루 동안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마치 작전 전 아군에게 임무를 브리핑하는 지휘관 같았다. 지아는 언니의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언니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약속해. 지우는 동생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감정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그녀는 한지우가 아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19살의 한지아다. 청담고등학교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고급 세단과 SUV들로 붐볐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값비싼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려 교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특권층의 자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오만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버스에서 내려 인파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학교의 지형과 구조, 학생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와 일치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시선을 약간 아래로 향했다. 평소 지아의 소심한 걸음걸이를 흉내낸 것이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흘깃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어제의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묵묵히 걸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평범한 여고생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압박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지하의 책상. 어제까지만 해도 동생의 작은 세상이었을 그곳에 이제 그녀가 앉았다. 지하야, 괜찮아? 옆자리에 단짝. 박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젯밤 지아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해 밤새 걱정한 듯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지아의 기억과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지아와 비슷한 톤으로
목소리를 조절하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정말이야,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들었어. 강태민 그 자식. 서연이 분노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정말로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자신의 친구 지아가 맞는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 대신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때 교실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민과 그의 일당이 들어왔다. 교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의자에 앉아있는 지우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치며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늑대가 사냥감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강태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슴의 것이 아니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태민의 발걸음이 책상 앞에 멈췄다. 교실을 지배하던 희미한 소음들이 일순간에 증발했다. 그의 뒤에 선 이준호와 최민주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를 따르는 하이에나처럼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민은 책상 위에 한 손을 짚고 허리를 숙여 지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역한 남성용 향수 냄새와 밤새 마신 술 기운이 섞인 불쾌한 숨결이 끼쳐왔다. 이어의 한지야.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권태로 가득 차 있었다. 용케 학교에 나왔네. 어제 병이물이 그렇게 맛있어서 또 맛보러 온 건가? 교실 곳곳에서 억지로 참는 킥킥거림이 터져 나왔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겁에 질린 채 시선을 피했지만 몇몇은 강태민의 편에 서서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축한 작은 왕국의 질서였다. 공포를 통한 지배,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방금 전 선생님이 필기해준 수학 공식을 노트에 천천히 옮겨 적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시였고 그 어떤 반항보다도 강태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야, 내가 말하는데 씹는 거냐? 강태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가 책상을 툭 쳤다. 지우는 그제야 필기를 멈추고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지적 호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수업 중에 방해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강태민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교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다. 하구라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거리를 두는 단어의 사용에 강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이 씨 진짜 돌았나. 질문이 있다면 쉬는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학우들 공부에 방해되니까. 지우는 말을 마치고 다시 시선을 노트로 돌렸다. 완벽한 무시였다. 강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빌던 먹잇감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때마침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수학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거기 뒤에 빨리 자리에 앉지 못해. 강태민은 지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욕설을 나직이 읊조리며 마지못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업 내내 불쾌한 빛을 띠며 지우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업 시간 동안 지우는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수업에 집중했다. UDT 시절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했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미적분 공식과 기하학 문제는 그녀에게 새로운 암호 체계와 같았다. 그녀의 뇌는 빠르게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식 일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교실의 모든 학생들을 파악했다. 누가 강태민을 진심으로 따르는지, 누가 마지못해 동조하는지, 그리고 누가 침묵 속에서 그를 경멸하는지. 그녀의 눈에는 교실이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잠재적인 동맹과 적들로 가득한 전장이었다. 첫 번째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연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붙잡았다. 지아야, 어디가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매점 가서 빵 사다 줄게. 아니, 괜찮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지우는 서연을 안심시키듯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복도로 나섰다. 이것은 도발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을 따라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좁은 교실이 아닌 더 많은 눈이 있는 곳에서 제1라운드를 치를 생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복도 끝 자판기 쪽으로 향하자 강태민 일당이 어슬렁거리며 뒤따라왔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는 슬금슬금 길을 터주며 벽 쪽으로 붙었다. 순식간에 지우와 강태민 일당을 중심으로 원형의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 구경꾼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지우는 자판기에서 시원한 캔커피를 하나 뽑아들었다. 강태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제 이야기 좀 할까? 그가 팔짱을 끼며 거들먹거렸다. 무슨 이야기? 지우는 태연하게 캔 뚜껑을 따며 물었다. 아침부터 배짱이 두둑해지셨던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궁금해서. 아니면 어제 머리를 너무 세게 박아서 정신이 나간 건가? 이준호와 최민준이 뒤에서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그녀의 머리를 더 맑게 만들었다. 글쎄, 어쩌면 네 머리를 열어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확인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마 텅 비어있겠지만 복도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구경하던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지아가 전교생이 무서워하는 강태민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말 그대로야. 폭력과 협박 외에는 자기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걸 보면 뇌의 언어 중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학적 호기심이랄까. 지우의 말투는 지극히 학구적이고 분석적이었다. 그래서 더 모욕적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미개한 생물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강태민이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 못했다. 지유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를 도발하고 있었다. 어디 한번 쳐봐.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은 끝장날 테니.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쟤 진짜 한지야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대박. 강태민 표정 봤어? 완전 똥 씹은 표정이야. 강태민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는 이 학교의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가의 계집애 하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권위에 금이 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의 지배력은 끝장이다.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입만 살았구나. 좋아. 그 입을 어디까지 놀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강태민이 갑자기 손을 뻗어
지우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악하는 비명 대신 지우는 차갑게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겨내놔. 싫은데 어제 우리가 놀던 곳 기억나지? 거기 가서 이야기를 마저 해야지. 거기가 조용하고 좋잖아. 그는 놀던 곳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웃었다. 복도에 있던 몇몇 여학생들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가 지우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순히 끌려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맹수의 것처럼 번뜩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래, 가자!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네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복기해봐야 하니까. 강태민은 그 말의 섬뜩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지우를 끌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연은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이 학교에서 무언가 아주 큰일이 터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의 친구가 있었다. 3층 남자 화장실. 어제 한지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혔던 바로 그 장소였다. 강태민은 지우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뒤따라 들어온 최민준에게 턱짓했다. 철컥 하는 금속성 소음과 함께 문이 잠겼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밀실. 이곳은 그들의 사냥터이자 심판장이었다. 타일벽에서는 소독약과 희미한 암모니아 냄새가 섞인 역한 기운이 풍겼다. 자, 이제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네. 강태민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그는 완전히 자신만만했다. 닫힌 공간 안에서 3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 힘의 균형은 명백해 보였다. 그는 어제처럼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그것으로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회복하고 교내에서의 절대 권력을 재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어디 아까처럼 잘난 척 짓걸려 보시지. 네, 그 잘난 주둥이를 변기에 처박아 주기 전에 말이야. 이준호가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최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제처럼 또 촬영할 기세였다. 그들은 이것을 놀이라고 생각했다. 약자를 짓밟고 그 고통을 즐기는 그들만의 잔인한 유희였다. 하지만 지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거나 구석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화장실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 방문한 갤러리를 감상하듯. 그녀의 시선은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칸막이 문을 차례로 훑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기이할 정도였다. 생각보다 더럽네. 지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서 그런 짓을 할 마음이 생기다니. 비위도 좋아라. 뭐, 아이씨? 강태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지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는 반응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지난 8년간 수만 번 반복했던 대인 전투 기술이 그녀의 의식보다 먼저 몸을 지배했다. 다가오는 강태민의 손목을 향해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솟구쳤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 단지 손날로 그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스치듯 쳤다. 유그! 강태민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저림과 함께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가 주춤하는 찰나의 순간 지우는 그의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몸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도 기술과 관절을 제압하는 군용 격투술이 결합된 간결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흑규가! 강태민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면서 그의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지유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어깨 관절이 뽑혀 나갈 듯한 고통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이준호와 최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냥꾼이었던 그들의 왕이 연약한 먹잇감에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처참하게 제압당했다. 이건 와 이 미친. 강태민이 고통 속에서 버둥거렸지만 지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의 팔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프냐? 그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내 동생은 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아팠을 거야.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우는 꺾고 있던 그의 팔에 아주 약간 밀리미터 단위로 힘을 더 주었다. 크아가 알았으니까 제발. 강태민의 오만하던 목소리는 고통에 찬 애원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그제야 그를 놓아주었다. 아니, 던져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강태민은 화장실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그는 탈골된 듯한 어깨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지우를 올려다보았다. 이준호와 최민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한지아가 아니었다. 교복을 입은 괴물이었다. 지우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게 쓸어 넘기고는 겁에 질린 두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희도 한번 해볼래? 힉.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최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 하는 소리를 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로 밟아 박살 내버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태민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구둣발 소리가 싸늘한 타일 바닥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강태민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높이에 자신의 얼굴을 맞췄다. 이제 좀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네.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눈동자로 그녀를 볼 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그 어떤 위협과도 차원이 다른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 지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절대 영도의 냉정함이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애가 아니야. 강태민의 동공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지? 하는 혼란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강태민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두 명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한 명은 교복을 입은 한지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사복을 입은 지아와 놀랍도록 닮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강인한 인상의 여자였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자매였다. 나는 한지아가 아니야. 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리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내 이름은 한지우, 지아 언니다. 그 말이 화장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민과 이준호,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의 정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파도가 되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의 작은 왕국은 방금
소리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화장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한지우라는 이름과 그녀가 보여준 사진, 그리고 방금 전의 압도적인 무력. 세 가지 사실이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이며 공포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했다. 어깨에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눈앞의 여자가 풍기는 섬뜩한 아우라가 그를 더 강하게 짓눌렀다. 이준호와 최민주는 이미 벽에 등을 기댄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호, 거짓말 네가 뭔데?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진짜다. 강태민은 평생을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단 하나의 주문에 의지해왔다. 그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주문을 외웠다. 네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강영철이야, 너 같은 거.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그의 최후의 보루이자 평생을 지탱해온 힘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지유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흡사연민과도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물론 알지. 강영철 검사, 54세, 사법연수원 20생기, 차기 검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야망이 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지만 약점도 명확한 사람. 지우의 입에서 아버지의 신상이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뭘 알아? 끌세다. 지우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겁에 질린 이준호와 최민준에게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자, 이것부터 볼까. 화면에는 어제 오후 3시 17분 3층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태민이 의도적으로 지아의 어깨를 치는 장면, 시비를 거는 모습, 그리고 지아의 팔을 잡아 끌고 화장실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이 붉은색 글씨로 화면 하단에 박혀 있었다. 이건 학교 보안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원본 파일이야. 삭제 불가능해. 이미 내 개인 클라우드와 해외 서버 3곳에 분산 백업해뒀거든. 그녀는 화면을 넘겼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흙탕물로 얼룩지고 찢어진 교복, 지아의 무릎과 팔에 난 긁힌 상처들을 확대한 고화질 사진들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폭력의 흔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건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어젯밤 지아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머리를 변기에 동영상도 찍었어. SNS에 올린다고. 너무 무서웠어. 언니. 자신들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되는 것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공포였다. 최민주는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았다. 여기까지가 너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1차 증거 자료. 지우는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이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아마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정도로 끝나겠지만 강영철 검사장 아들의 학교폭력 스캔들 헤드라인으로 뽑기엔 아주 좋지 않나?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물론 난 너희 같은 애들한테 고작 그 정도의 벌을 줄 생각은 없어. 그녀는 다시 화면을 조작해 이번에는 강태민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디렉토리 구조가 떠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들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데이터 로그야.
어젯밤 너희끼리 단톡방에서 뭐라고 했지? 한지야 멘탈 박살 꿀잼. 영상 소장각. 이런 말들. 삭제했다고 생각했나?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휴지통도 금고나 마찬가지야. 너희가 인터넷에 남긴 모든 흔적, 모든 비웃음, 전부 복원해서 증거 목록에 추가할 수 있어. 지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위협을 가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보이는 위협보다 더 큰 공포를 낳는 법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이거야. 그녀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보고서 형식의 문서였다. 제목은 강영철 부장검사 관련 비공식 조사 보고서. 네오. 2년 전에 있었던 정인건설 비자금 사건. 기억나나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내 아버지였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핵심 인물이었던 정인건설 상무가 갑자기 해외로 도주하고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지우는 강태민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상무,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골프 치며 잘 살고 있더군. 내 아버지와 정인건설 회장이 몰래 만났던 강남의 한정식집 CCTV 영상 파일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상무의 해외 도피 자금 중 일부가 내 아버지의 처남, 즉 내 외삼촌 계좌를 거쳐간 흔적도 발견했고 말이야. 강태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알 리 없는 어른들의 은밀한 세계. 하지만 지우가 말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단어들은 그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게 뭔지 알겠어. 지우가 그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네가 저지른 하찮은 학교 폭력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이 모든 자료들이 대검찰청 감찰부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이메일로 동시에 전송될 거야.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니야. 네 아버지의 커리어, 인생, 그리고 너희 집안 전체를 끝장낼 수 있는 핵폭탄이지. 네,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네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자신 있나 완벽한 외통수였다.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세계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권력은 그를 지켜주는 방패였지. 자신이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목줄이 아니었다. 지우는 그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최종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너희에게 선택권을 줄게. 단 한 번의 기회야. 세 사람의 시선이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 그녀에게로 향했다. 채어째, 오늘 점심시간까지 정교생이 보는 앞에서 내 동생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어제 했던 짓을 모두가 아는 앞에서 너희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둘째, 오늘부터 너희는 청담고의 수호자가 되는 거야. 너희 눈에 띄는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막아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놈들을 보면 너희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 이건 처벌이 아니야. 속죄할 기회지. 그리고 셋째, 지우는 강태민에게 다시 다가가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만약 이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어기거나 내 동생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오늘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길 거야. 그땐 정말로 네가 아는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감상하게 해주지. 그녀는 말을 마치고 몸을 일으켰다. 화장실 문 잠금쇠를 철컥 소리나게 풀었다.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다. 공개적인 굴욕과 속죄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파멸의 길을 택할 것인가?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남자 화장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 3명의 소녀는 마치 영혼이라도 빨린 듯한 모습으로 망연자실하게 남아 있었다. 강태민은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우가 밟아 박살낸 최민준의 스마트폰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 이제는 하찮은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 흩어져 있었다. 태민아, 어떻게 해? 이준호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최민준은 이미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도였다. 무릎을 꿇고 정효생 앞에서 사과하는 굴욕적인 모습과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선택지는 없었다. 그 여자는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길 사람의 눈이었다. 시키는 대로 해? 강태민이 간신히 쥐어짜듯 말했다. 그 여자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저항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파멸을 피하기 위한 생존자의 처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작은 왕국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항복을 선언했다. 한편 지우는 교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삐딱한 시선을 보내지 못했다. 방금 전 복대서 일어난 일은 이미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지아가 강태민에게 정면으로 맞섰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수업 시간 내내 지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수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공개적인 사과. 그것은 단지 굴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강태민이 교내에서 쌓아 올린 공포의 이미지를 대중 앞에서 박살내고 힘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집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충격 요법이었다. 지아야, 아까 괜찮았어. 걔들이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박서연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응,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대화 좀 했어. 이 대화 강태민이랑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점심시간에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야. 기대해. 그 수수께끼 같은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마침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교실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들은 335 짝을 지어 급식실로 향하거나 도시락을 꺼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녀의 주변만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때였다. 교실 앞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태민, 이준호, 최민준이 들어섰다.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처음에는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늘 거만하게 쳐들고 다니던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들의 이상한 행보에 아이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쏠리기 시작했다. 수다 소리가 잦아들고 교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급식실로 가려던 아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민은 떨리는 시선으로 교실을 둘러보다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자신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에 비친 지우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냉혹한 심판관이었다. 그는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쿵! 강태민의 무릎이 교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맞춰 이준호와 최민준도 그의 양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멈췄다. 도시락을 먹던 아이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고 수다를 떨던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눈앞의 광경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청담고의 폭군 강태민이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가 지금 한지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아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에게만 간신히 들렸다. 지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큰 압박이 되어 강태민을 짓눌렀다. 어제 저희가 한지아 학생에게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지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제 저희가 한지아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변기에 박게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모욕을 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아이들은 경악으로 얼굴이 굳어갔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가해자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용서해줘. 그의 고백이 끝나자 이준호와 최민준도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라고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릎 꿇은 세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떤 욕설이나 비난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듯 차갑고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 일당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교실은 곧바로 엄청난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강태민이 무릎을 꿇었어.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한지야, 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모든 아이들이 경의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아야, 네 어떻게... 박서연이 다가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듯 한번 웃어 보이고는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토해 좀 할 수 있을까요? 담임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했지만 하얗게 질린 지우의 연기하는 얼굴을 보고는 서둘러 조퇴증을 끊어주었다. 교무실을 나온 지우는 곧장 교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USB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는 어제 강태민 학생들이 저를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저 용기를 내어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피해 학생을 연기했다. 오늘 그 학생들이 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녀는 학교에 공을 넘겼다. 이제 이 사건은 학교의 공식적인 책임이 되었다. 담임은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일을 마친 지우는 마침내 청담고등학교의 정문을 빠져나왔다.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길고 길었던 오전이 끝났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아의 불안 가득한 목소리였다. 지아야, 이현이야.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 끝났어. 교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강태민 일행에게 복도는 거대한 수치심에 가도 지혜다오였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발소리만 들려도 홍해처럼 갈라지던 학생들은 이제 대놓고 그들을 향해 수군거렸다. 경멸, 조롱,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시선들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그들의 온몸을 찔렀다.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었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져 조리돌림 당하는 폐위된 왕과 그 신하들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이용하던 학교 옥상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씨발, 다 너 때문이야. 강태민.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이준호였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얼굴이 벌개진 채 태민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네가 내가 한지야. 걔만 안 건드렸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윽고를 만들어. 최민주는 옆에서 이미 끄끄거리며 울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스마트폰은 이제 가루가 되어 화장실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다.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물건이었다. 닥쳐! 강태민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압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의 공허한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내가 뭘 어쨌는데 너희는 옆에서 같이 낄낄거리지 않았어. 좋다고 같이 즐겼잖아. 우리가 언제 머리까지 변기에 처박자고 했어. 동영상은 왜 찍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이준호의 비난이 이어졌다. 그들의 우정은 힘의 논리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강한 리더와 그에게 기생하는 추종자들. 리더가 무너지자 그 관계는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발버둥쳤다. 그만해. 이제 우리 어떡해. 최민준이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냉대와 고립뿐일 터였다. 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그들을 조롱하는 낙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강태민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둘을 밀치고 옥상을 나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이준호와 최민주는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다가 이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작은 왕국은 그렇게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강태민은 남은 수업을 모두 빼먹었다. 그는 학교 뒤편의 낡은 체육 창고에 숨어 시간을 죽였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자신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을지, 다른 학년에게까지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을지 불보듯 뻔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우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상대를 압도하던 기세,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팔을 꺾어버리던 그 섬뜩한 기술. 그것은 그가 알던 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주먹을 휘두르고 고함을 치는 것이 힘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폭력보다 더한 공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까지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강태민을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다. 해가 저물고 그는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다. 저택처럼 거대한 집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 간경철과 눈이 마주쳤다. 간경철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왔니?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이내 다녀왔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강영철은 들고 있던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시간 전에 동문회에 있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오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위협적이었다. 설명해봐라, 내 아들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여자애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어머니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여보, 일단 아이 말부터 라고 거들려 했지만 강영철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강태민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한지우의 존재와 그녀가 가진 협박 카드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는 아버지에게 쓸모없는 존재, 오히려 집안에 해를 끼치는 암덩어리로 낙인 찍힐 터였다. 죄송합니다. 조효송,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게 그딴 말이 아니지 않나. 강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내게 뭘 부족하게 해줬지. 최고의 학교, 최고의 과외 선생.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다. 그런데 고작 네가 나한테 보답하는 게 이거야.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의 분노는 아들의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명예와 커리어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강태민은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강영철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 같은 존재였다. 당분간 외출 금지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그리고 그 가짜는 친구 놈들도 만나지 마. 꼴을 보니 내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놈들이다. 간경철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강태민은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그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강태민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거대하고 화려한 방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친구, 교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아버지의 신임까지.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생각했다. 어제의 한지아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모두가 적으로 둘러싸인 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절망감. 그는 어렴풋이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이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강태민과 어울리면서부터 그는 힘센 친구를 둔 덕에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허망한 것인지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그의 귓게는 지우가 틀어주었던 한지아의 녹음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너무 무서웠어. 언니. 그 목소리에는 그들이 장난이라고 치부했던 행위가 한 소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가 담겨 있었다. 한지우에 대한 공포와는 별개로 순수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해 2학년 학생들의 명단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지아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번호를 입력했다. 통화 버튼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어쩌면 전화를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욕을 퍼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록 거절당하더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청담고등학교의 풍경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강태민 무릎 사건은 전설처럼 남아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지만 그 주인공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의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한지아였다. 그날 이후 그녀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는 동정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폭군 강태민을 단 하루 만에 굴복시킨 미스터리한 소녀. 물론 그 모든 것을 해낸 것이 언니라는 사실은 그녀와 언니만의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만들어낸 후광은 지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돼서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먼저 미소 지으며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다. 언니가 학교에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아가 끊으려던 찰나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준호예요. 이준호, 강태민의 옆에서 항상 비열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떠올랐다. 지아의 손에 땀이 찼다. 왜 전화했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조롱이나 악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후회와 죄책감만이 느껴졌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냥 이 말 한마디는 꼭 내 입으로 직접 하고 싶었어요. 다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끄끄거렸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증오의 얼음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의 통화는 지아에게는 치유의 시작이었고
이준회계는 속죄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아는 그 변화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점심을 먹고 중앙정원을 가로질러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정원 한쪽 구석,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1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 하나를 2학년 선배 서너 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선배들은 후배의 어깨를 밀치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후배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명백한 괴롭힘의 현장이었다.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나서야 해. 그녀가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브랜드 옷 대신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고 늘 왁스로 멋을 내던 머리는 차분하게 내려와 있었다. 무엇보다도 늘 오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빛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그를 발견한 2학년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비록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여전했다. 아태민 선배, 그냥 후배랑 장난 좀... 그들 중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다. 강태민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에는 위압감 대신 차분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보기엔 장난 같지 않은데 그는 겁에 질린 1학년 후배와 그를 둘러싼 선배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 6개월 전에 내가 하던 짓이랑 똑같은 거 알아? 그의 자기 고백에 2학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병신 같고 부끄러운 짓인지 이제는 알아서 말리는 거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고 가라.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었다. 선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흩어졌다. 강태민은 겁에 질려있던 1학년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냐?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학생회나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려. 그리고 그는 무심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아니면 나한테 찾아와도 되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다. 지아는 그 모든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강태민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폭력이 아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날 오후 지아는 복도 게시판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학생생활 지원팀 수호 모집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였다. 학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익명 신고 채널 안내와 지원팀 활동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포스터 하단, 창립 멤버 이름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세 개의 이름, 강태민, 이준호, 최민준. 지아는 저도 모르게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언니가 내린 두 번째 명령, 수호자가 되라는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지우에게 달려갔다. 이 언니 대박, 진짜 대박 사건이야.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쏟아냈다. 강태민이 후배를 구해준 이야기,
수호라는 이름의 학생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믿어져. 언니 그 강태민이 변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지아의 얼굴은 흥분과 경이로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지우는 동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다. 단순히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조드 웨스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지우는 활기차게 제잘거리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았다. 매일같이 차가운 데이터와 씨름하며 보이지 않는 적을 막아내는 일. 보람은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마치 자신이 지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에 대한 희미한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든 교정. 그곳을 한지아는 이제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소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21살의 숙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언니 한지우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모두가 부러워하던 넥서스 솔루션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며 동시에 한 청소년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 대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군복을 벗은 뒤 처음으로 진정한 충만함과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자매는 서울대 입구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언니, 얼마 전에 연락 왔었어. 강태민한테. 지아가 카푸치노의 거품을 스푼으로 뜨며 말했다. 지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 뭐라고 하던. 경찰학교 졸업한대. 다음 주에 정식으로 발령 난다고. 그래서 언니를 꼭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언니 연락처는 못 가르쳐주고 대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 와도 괜찮지. 상관없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궁금했다. 2년 전 자신의 손에 의해 인생의 경로가 통째로 바뀐 그 소년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약속된 시간이 되자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지우와 지아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각 잡힌 제복을 입은 앳되지만 늠름한 청년이었다. 2년 전에 오만하고 불안정하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짧게 깎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 그는 강태민이었다. 그는 자매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꼿꼿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순경 강태민, 한지우 선생님께 인사드립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지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흥미로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앉아! 지우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태민은 경례를 풀고 의자를 빼서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먼저 지아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지아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다시 한번. 그땐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의 사과에는 이제 어떤 강요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심 어린 뉘우침만이 존재했다.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젠 정말 다 괜찮아요. 그리고 축하해요. 경찰관이 되신 거 고맙습니다. 강태민은 다시 지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듯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난 2년간 수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화장실에서. 솔직히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증거들, 특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자료들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셨죠? 왜 그러셨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면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놈들은 그냥 짓밟아 버렸을 테니까요. 지우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힘의 올바른 사용법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힘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힘은 사람을 바꾸고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 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하셨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내가 휘두른 폭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약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과거의 저 같은 놈들로부터 지아 씨 같은 분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찰학교에서 훈련받는 내내 그날의 기억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지우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인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일어나! 이제 넌 더 이상 내게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강태민이 천천히 허리를 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 네가 어떤 경찰이 되느냐 하는 거지.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과 과오를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나오는 거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자랑스럽다, 강태민 순경. 그 한마디에 강태민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때는 가해자와 복수자였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의 관계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본 증인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과거의 악연은 마침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운명의 만남은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의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한 지역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경찰서의 활동을 조명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선 젊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녹여내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명찰에는 경위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는 이제 막내 순경이 아니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적인 활동으로 조기 진급한 모두에게 신뢰받는 베테랑 경찰관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청소년 상담센터 사회복지사가 된 이준호는 삐딱하게 앉아 세상을 향한 불만만 가득 내뱉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몇 시간째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소년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도 너만 할 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센 줄 알았어.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깨달았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소년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고등학교의 교무실. 정교사가 된 최태연은 밤늦게까지 남아 성적이 부진한 학생의 수학 문제를 1대1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포기만 안 하면 돼. 어떤 문제든 결국엔 풀리게 되어 있어. 인생도 그렇고. 그의 따뜻한 격려에 학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한 심리상담연구소. 그래서 애들이 저만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 그냥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심리학자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었겠다. 하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한지아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계에서 주목받는 유망한 심리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상처 입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과거 자매가 살던 삼성동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마음은 한 몸 청소년 성장센터. 간판 아래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 마음에서부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한쪽에는 편안한 소파와 상담실이, 다른 한쪽에는 충격 흡수 매트가 깔린 작은 수련 공간이 있었다. 이곳의 센터장은 한지우였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실전 호신술을 가르쳤다. UDT에서 배운 살인 기술은 그녀의 손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생존 기술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맞는 법이나 때리는 법이 아닌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지혜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통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이다. 이른 새벽, 지우는 센터 옥상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다. 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따뜻한 찻잔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이 언니 좋은 아침. 지아였다. 그녀는 언니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어제 뉴스 봤어. 강태민 경이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 지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아주 훌륭한 경찰이 됐어. 지우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언니가 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던 그날을 가끔 생각해봐. 지아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 언니는 그냥 나 한 명을 구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어쩌면 강태민도, 이준호도, 최태연도 언니가 구한 게 아닐까. 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결국 언젠가는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파멸시켰을 테니까. 애언니는 폭력으로 폭력을 이긴 게 아니었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지.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제는 나도 조금 알 것 같아. 지아는 진심 어린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언니, 내 인생을 되찾아줘서, 그리고 나에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보여줘서. 지우는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자매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다. 나야말로 고맙다, 지아야.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니오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으니까. 전장에서는 적을 쓰러뜨리는 법만 배웠는데 너는 나에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가르쳐줬어. 두 자매는 더 이상 말 없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며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한강 너머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는 마치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선명한 증거로 남았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복수가 아닌 구원에 있음을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강인한 미소를 나누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